안녕하세요.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이혁춘 본부장입니다. 은행, 증권, 신용위험 전망과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4일 나이스 신용평가가 발표한 2021년 금융업권 신용등급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올해 금융업권 주요 8개 업종 중 7개의 신용등급 방향성을 안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생명보험의 신용등급 방향성만 부정적입니다. 은행과 증권의 신용등급 방향성은 안정적입니다. 은행은 지난해 대비 산업환경은 중립, 산업전망은 유지입니다. 증권은 지난해 대비 산업환경은 중립, 산업전망은 저하입니다. 산업전망이 저하인 것은 백신 접종에 힘입어 하반기 이후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책성 금융지원 조치가 축소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시중 유동자금 증가세가 둔화된다면 증권업에는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입니다. 2020년 실적, 2021년 전망, 주요 이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은 2020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순이자 마진 하락 영향으로 수익성이 소폭 저하되었습니다.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순이익이 감소하고 총자산 순이익률이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순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수익성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최근 2년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4차례에 걸쳐 총 1.25%포인트 인하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1.75%에서 1.25%로, 2020년에는 1.25%에서 0.50%로 인하되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은행 순이자 마진은 2018년 1.7%, 2019년 1.6%, 2020년 1.4%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은행의 수익성은 대체적으로 순이자 마진과 대손 비용률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2020년 순이자 마진은 전년 1.6%에서 1.4%로 하락했으나 대손 비용률은 전년과 유사한 0.3% 수준에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2020년 대손 비용률에는 정책성 금융지원 조치로 인한 착시 효과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부실 여신이 과속 예상됨에 따라 대손 비용이 실제로 발생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인식된 것입니다. 이는 올해 인식해야 할 일부 대손 비용을 미래로 이연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 초기에는 전 은행의 실적이 모두 저하되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실적 차별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0.4% 이상의 총자산 순이익률이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특수은행은 2013년, 2015년, 2016년 적자를 시현하는 등 수익성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동기간 중 조선, 해운 등 상환 능력이 취약해진 업종 여신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특수은행으로 이동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은행은 대손 위험이 높아진 일부 기관산업 여신을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많이 떠안았습니다. 덕분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양호한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정책성 금융지원 조치가 축소되거나 종료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잠재 부실이 가시화되면서 은행 수익성이 추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한계차주 여신 감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반면 특수은행 중 정부가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 수출은행, 기업은행은 대손 위험이 높아졌지만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실적 차별화가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2019년 말 0.8%에서 2020년 9월 말 0.7%로 낮아졌습니다.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나 정책성 금융지원 조치에 따른 한계 차주에 대한 신규 대출 확대, 상환 유예 조치 감안 시 잠재 부실이 존재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외견상 고정이하 여신 비율 수치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 2020년에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의 실적 차별화는 지속되었습니다. 지방 경기가 위축되면서 2015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자산 건전성이 역전된 뒤로 실적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중 유동자금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 경기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자산 건전성 격차가 더 확대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은행의 자본 적정성은 2020년 들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 BIS 자본 비율은 16.0%로 은행 역사상 가장 우수한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금융당국이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바젤3 신용리스크 산출 방법 개편안을 조기 시행함에 따라 BIS 자본 비율이 기술적으로 상승한 데 힘입은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 적정성의 실질적 개선은 크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자산 건전성 지표가 잠재 부실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자본 적정성 지표 역시 실질 수준은 현재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BIS 자본 비율의 상승은 향후 가시화될 실적 저하에 대한 지표상의 완충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은행은 높아진 자본 적정성 지표를 기반으로 환경 변화에 좀 더 여유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1년 은행 신용위험 전망입니다.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금융 지원 조치가 축소되면서 잠재 부실이 가시화됨에 따라 실적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며 전체적으로는 재무 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기적으로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간 실적 차별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사업 기반이 안정적이고 재무 건전성이 매우 우수하여 실적이 저하되어도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방은행은 기본적인 체력이 시중은행보다 다소 열이한 가운데 사업 환경이 좀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여부에 따라 신용위험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은행은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우수한 수준입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례를 감안하면 코로나19가 진정된 뒤에도 한계 기업 지원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적이 악화되면 중기적으로 코코본드의 신용위험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채와 달리 코코본드는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자체 신용도를 기반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 실적 저하로 인해 특수은행 1개사의 코코본드 등급 전망이 네거티브로 하향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은행 주요 이슈입니다. 올해 주목해야 할 지표는 대출 채권 증가율입니다. 최근 3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하락해온 반면 은행 대출 채권 증가율은 오히려 상승하였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대출 채권 증가율 간 괴리가 확대되면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에는 버블이 만들어집니다. 2020년 경제 성장률과 은행 대출 채권 증가율 사이에 나타난 괴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준금리의 대폭적 인하 이후 금융업권은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버블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버블은 미니 버블에 그칠 경우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버블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염병 사태는 금융위기로 바뀌고 기업과 가게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버블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간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디레버리징, 즉 부채 축소를 유도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채권 증가율이 저하되고 부실 여신 비율은 상승하며 대손 비용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 은행 실적에 큰 영향을 준 변수는 급격하게 증가한 대출금과 대규모 상환유예 조치입니다.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25%에서 0.50%로 인하하였습니다. 금융업권은 한계업종 차주에게 대규모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부실 여신 비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20년 실적은
금융지원 조치가 유발한 착시 효과를 감안해서 보아야 합니다. 실물 경제가 역성장하는 상황에서 부실 여신 비율이 사상 최저 수치를 경신하는 모습은 상식적이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차주가 더 이상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은행이 지속적으로 대출 기한을 연장해주는 연명대출은 표면적으로 정상 여신이나 그 실질은 부실 여신입니다. 이러한 만기 연장 조치가 장기화되면 자산건전성 지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금융당국과 신용평가사는 금융회사의 실질에 부합하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2021년 실적은 코로나19의 진정 여부에 좌우될 전망입니다. 백신 접종이 확산되면 각 경제 주체의 활동이 정상을 되찾으며 경기는 점차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이후에도 금융지원 조치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가시화될 잠재 부실은 또 다른 부담 요인입니다. 은행의 유주이하 여신 비율은 2020년 9월 말 1.0%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조치 대상 여신을 합산할 경우 유주이하 여신 비율은 크게 상승합니다. 물론 지원 대상 차주의 여신이 모두 부실 여신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잠재 부실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은행의 자산 건전성 추이를 예전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은행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는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입니다. 2017년 영업을 시작했던 두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후 명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순이익을 시현하며 흑자 기조에 안착하였습니다. 반면 K뱅크는 5년째 적자가 이어지며 아직 고전 중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1년 중 제3 인터넷 전문은행인 토스뱅크가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시장 점유율과 순이익 측면에서 이미 중위권 지방은행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K뱅크는 과소한 자본으로 인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로 영업 확대 여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 중 영업을 시작할 토스뱅크가 어떤 혁신을 보여주는가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쟁 구도가 좌우될 것입니다. 은행 그룹핑은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 권역과 설립 목적에 따라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특수은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아직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는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 외형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권입니다. 증권사는 2020년 우수한 수익성을 시현하였습니다. 코로나19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 유동자금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순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권사의 순이익은 2017년부터 4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되었던 1분기에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었으나 2분기 이후 대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0년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지수와 주식거래대금이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했습니다. 주가지수는 1분기 급락 후 2분기 반등했고 3분기에 전년말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했습니다. 일평균 주식거래대금은 1분기 10조 원을 넘어섰고 2분기와 3분기에는 20조 원대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30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2020년에는 증권사 수익 구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증권사 수익 구조에서는 기존 주 수익원이었던 수탁 수수료 비중이 축소되고 IB 수수료 비중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위탁 매매 규모가 크게 확대된 반면 IB 사업은 대면 업무가 어려워지면서 영업이 위축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탁 수수료 비중이 30%대에서 50%대로 확대되며 다시 주 수익원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반면 IB 수수료는 수수료 수익 내 비중이 30%대에서 20%대로 축소되었습니다. 위험 투자 부분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2019년부터 증권업에 대해 우발 채무, 파생결합 증권, 해외 대체 투자를 3대 리스크로 지목하고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발 채무와 파생결합 증권은 리스크가 완화되었습니다.
규모와 자기자본 대비 비중이 모두 축소되었습니다. 우발 채무는 대형 증권사가 보수적인 경영 기조로 전환하면서 잔액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개인 투자자가 간접 투자에서 직접 투자 중심으로 투자 패턴을 전환함에 따라 역시 잔액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해외 대체 투자는 리스크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규모가 증가한 가운데 호텔, 리조트 등 상업용 부동산은 시장 가치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2021년 증권 신용위험 전망입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신용등급 방향성이 차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는 우수한 수익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리스크 노출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실적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등급 방향성은 안정적이나 하방 압력이 일부 존재합니다. 자기자본 1조 원 내외의 중소형사는 리스크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실적이 개선되고 유상증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도 실적 악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증권사는 신용등급 또는 등급 전망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증권 주요 이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요 국가의 경제 성장률과 주가지수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간 괴리가 가장 큰 모습입니다.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2% 플러스 성장을 한 중국은 2020년 주가지수 상승률이 14%입니다. 반면 마이너스 1% 역성장을 한 한국은 주가지수 상승률이 코스피 30%, 코스닥 44%로 실물 경제 대비 과열된 상태입니다. 실물 경제와 괴리가 지나치게 심화된 주식시장은 견고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높아진 금융시장 변동성은 2021년 증권사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아직은 유동성 파티가 진행 중이지만 증권사와 투자자 모두 이러한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발 채무는 전체적으로 규모와 자기자본 대비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다만 증권사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우발 채무 비중이 100%를 넘는 증권사는 2019년 말 5개사에서 2020년 9월 말 3개사로 감소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적극적으로 우발 채무를 감축시킨 반면 또 다른 증권사는 오히려 우발 채무가 더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은 우발 채무와 달리 자기자본 대비 비율이 높았던 증권사들이 대부분 익스포저를 축소하였습니다. 파생결합증권 중 리스크에 노출된 것은 증권사가 자체 해지를 하고 있는 ELS와 DLS입니다. 2016년 홍콩 H지수 폭락과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때 동 ELS와 DLS가 증권사 실적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파생결합증권발 유동성 위기,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개인 투자자의 직접 투자 확대로 파생결합증권 규모는 축소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완화되었으나 자기자본 대비 비율이 높은 일부 증권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해외 대체 투자 이슈입니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증권사 자체적으로 부실과 요주의로 분류한 해외 대체 투자건은 총 투자액의 약 16% 수준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국가 간 교역이 회복되지 못하면 호텔, 리조트 등 상업용 부동산이 추가 부실화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해외 대체 투자에 대해서는 우발 채무와 파생결합증권에 비해 아직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보 제공의 양과 질에 있어 증권사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지난 2016년 홍콩 H지수 폭락 이후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보고 양식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후 파생결합증권 현황과 관련 리스크 파악이 좀 더 용이해졌습니다. 해외 대체 투자 역시 이러한 보고 양식의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보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해외 대체 투자의 리스크는 낮아질 것입니다. 규제 이슈입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에 대해 2020년 이전까지는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증권사 대형화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자본 비율 산출 방식을 변경했고
대형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증권사가 대형화하고 수익원이 다변화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위험 투자가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정책 방향을 규제 강화로 전환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건전성 관리 방안을 통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던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감축을 유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ELS와 DLS발 마진콜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면서 다수 증권사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증권사가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자 금융당국은 파생결합증권 관련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규제 자본 비율 이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위험투자 축소, 유상증자에 힘입어 증권사의 규제 자본 비율은 구 NCR과 신 NCR 모두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증권사 규제 자본 비율은 기존의 구 NCR이 필요 이상의 유휴 자본 보유를 강요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대형 증권사에 유리한 신 NCR로 변경되었습니다. 신 NCR 도입 이후 규제 자본 비율이 크게 높아진 대형 증권사는 적극적으로 위험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스크 노출액이 지나치게 확대되었고 지난해 코로나19발 유동성 위기 시 문제점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구 NCR과 신 NCR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S&P와의 공동 세미나 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산출 방식의 규제 자본 비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좀 더 정확히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규제 자본 비율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증권사 그룹핑은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을 대형사, 1조 원에서 4조 원을 중형사, 1조 원 미만을 소형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 증권, 신용위험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